대신증권 투자전략팀장이시죠. 이경민 팀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밖에서 귀가 많이 간지러웠죠. 네. 제 이름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네. 저도 이렇게 우리 이 팀장님 뭐 유튜브나 방송에서 꾸준히 말씀하시는 거 듣고 계신데 감사합니다. 연초에 좀 당황하셨죠, 시장 흐름에. 저도 조정 양상을 보긴 했는데 이게 너무 빨라가지고 이걸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 그리고 좀 그래서 요번에 전망자를 쓰면서 연간 흐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돌아봤거든요. 근데 터닝 포인트 시점은 아마 제가 원래 생각했던 대로 3월 FMC를 지나면서 1분기를 지나면서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지수는 조금 더 밀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지수가 좀 더 밀릴 수는 있겠다. 네, 진바닥이 나오는 데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진바닥이라는 걸 갖다가 이제 진바닥이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가 되고 나면은 그 다음이 이제 좋아지는 건데.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장을 떠날 수가 없는 거고.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아까 잠깐만 표지 한번 보여주시죠. 표지요? 네. 지금 2022년 3월 해서 2022년 전망 업데이트. 네. 가까워지는 터닝 포인트. 네. 공포 심리를 산다. 네. 아하. 그래요. 애초에 그러면 뭐 2022년 전망 내실 때가 보통 증권가에서 11월 달에 내셨잖아요. 네네. 그때만 해도 사실 뭐 좀 상단을 더 높게 잡지 않으셨나요? 제가 그때 밴드를 제시드렸던 게 2022년 밴드가 2610에서 3330으로 제시드렸습니다. 아래쪽에 2610에서 3300. 좀 넓게는 잡으셨는데. 넓게 잡았는데 넓게 잡을 수밖에 없는 게 뭐 정권 업계에서 좀 짬밥 좀 된다면은 2020년, 21년 그렇게 왔던 장이면은 연간 전망을 그렇게 넓게 잡을 수밖에 없는 거지. 다만 이제 1, 2월에 너무 급하게 빠졌으니까. 급하게 빠졌는데 저는 하단은 이번에 수정 전망을 하면서 2,500으로 조금 내렸습니다. 하단을 조금 더 내리셨고. 그런데 만약에 2,500대까지 내려온다라고 하면은 지금까지는 제가 작년 10월부터 계속적으로 반등시 매도 전략만 말씀을 드렸어요. 계속적으로 보수적으로 가야 된다. 근데 지금은 여기서 밀리게 되면은 사야 된다. 라는 전망으로 좀 전략적인 스탠스는 좀 바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무슨 말씀인지 느낌이 옵니다. 최근에 봤던 우리 2,600 근처보다는 더 밀릴 수는 있으나. 더 밀릴 수 있으나 그게 이제 무너진다는 의미보다는 이제 뭔가 사실 이 바닥이란 게 한 번만에 잘 안 나오거든. 맞습니다. 저도. 근데 그때 작년에 연간 전망을 쓰실 때는 우크라이나 변수는 없었죠. 고려하지 못하셨잖아. 못했죠. 그러나 연준 얘기는 많이 하셨을 거 아니에요. 연준 얘기 엄청 많이 했죠. 지금 이제 딱 하나의 그게 확립된 게 연준의 긴축 스탠스는 상수예요, 상수. 여기에 우크라이나라고 사태라고 하는 변수가 그냥 개입된 거지. 그리고 지금 이제 그러면은 연준 관련한 거는 연간 전망 쓰시던 11월 달하고 지금하고 연준 부분부터 한번 살펴보면은 일단은 연준의 스탠스가 굉장히 매파적으로 간 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 부분 때문에 연간 밴드를 좀 더 낮추자.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PR 원래는 10.1배를 적용을 해줬었는데 하단을 PER? PR 10.1배를 적용해줬었는데 지금은 9.67배. 그러니까 9.67배라고 한다면 LG에너지 솔루션이 들어온 거를 반영을 했을 때 3년 평균의 마이너스 2 표준 편차거든요. 이게 마이너스 2 표준 편차가 어느 수준이냐고 한다면 2020년 3월 달에 바닥이었고요. 2020년 3월. 코로나19 팬데믹 때 바닥이었고 2018년 그러니까 계속 내려오긴 했지만 2018년 밸류에이션이 내려가는 과정에 있어서도 바닥이었고 그리고 2011년 8월 갑작스러운 신용등급 강등, 미국 신용등급 강등 이슈 때도 그때가 바닥이었고요. 그리고 2008년은 시스템 리스크가 있었긴 했지만 그때 언더슈팅이 나오긴 했지만 그때도 그 지수대에서 잡았다면 수익이 났을 수 있는 지수대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좀 하단 역할을 충분히 해줬던 밸류에이션 영역이라서 전 이번에도 2,500선 때는 좀 언더슈팅이 나올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변수는 있겠지만 충분히 사도 될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어제하고 그제 이틀 그게 있었잖아요. 파월 의장 의회 증언이 있었잖아요. 그거 우리 이 팀장님은 어떻게 받으셨어요? 첫날은 생각보다는 부드럽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또
밤사이에 또 약간 또 평가가 달라지는 것 같던데. 그러니까 연준 의장으로서의 생각 플러스 연준으로서의 스탠스 이 두 가지를 같이 말한 것 같아요. 제롬 파월 자신이 연준 의장으로서의 생각과 그리고 연준 전체적인 스탠스. 네. 그러니까 그게 두 가지가 믹스가 된 건데 25bp 금리 인상을 하는데 나는 지지한다. 이거는 연준 의장이 이제 일주일도 아니다. 열흘 남았네. 네. 15, 16일이니까.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이 들어오게 된다면 예상보다 강한 인플레이션이 있다면 언제든지 더 세게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 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네. 하원 때는 요게 좀 부각되지 않다가 상원 의회 청문회 때는 요게 좀 부각되면서 이틀째네. 여기다가 유가도 굉장히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도 인플레이션이 우크라이나 사태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박을 줄 수 있다라는 것과 이렇게 결부되면서 좀 해석이 좀 달라지긴 했는데 여기서 근본적인 문제는 뭐였냐면은 최근 들어서 굉장히 이상한 현상이 벌어졌다는 거죠. 미국 증시도 코스피도 반등을 하는 과정에서 무슨 말이냐면 통화 정책에 대한 스탠스와 경제 지표에 대한 결과가 굉장히 다르게 갔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그동안 10월 달부터 시장을 굉장히 좀 베어리시하게 봤던 이유 그리고 아직까지는 조금 조심하자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경제 지표가 좋으면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경제 지표가 부진하면 경기가 불안하다. 이것 때문에 계속적으로 밀려났던 거지 않습니까? 이게 2020년하고 다른 게 2020년에는 경제 지표가 나쁘면은 장이 더 올랐어요. 네, 맞아요. 연준하고 이런 데서 더 완화적으로 돈 풀 거니까. 이제 이게 뒤집어져 버렸네. 네. 뒤집어져 가지고 그러니까 2월 초반만 하더라도 고용 서프라이즈, 물가 서프라이즈가 나오니까 곧바로 3월 달에 50bp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는 확률이 93%까지 올라가 버렸거든요. 그랬죠. 그런데 지금 최근 반등했을 때의 흐름을 보면은 잠시만요.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요 그림인 것 같아요. 위의 그림이 뭐냐면은 CT에서 발표하는 경제지표 서프라이즈 인덱스입니다. 빨간색이 2월 중순부터 쫙 치고 올라갔지 않습니까? 경제 지표 서프라이즈. 올라가는 거는 그럼 좋은 의미의 서프라이즈. 그러니까 경제 지표를 전문가들이 예상을 했는데 예상보다 높은 수치가 나오면 이게 플러스로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쭉 올라갔다는 의미는 경제 지표가 굉장히 좋았다는 의미입니다. 미국은 저 빨간색 저거. 네네. 그리고 유럽도 괜찮았고 전반적으로 괜찮았어요. 네. 그러면은 금리 인상에 대한 걱정을 해야 되죠. 통상적으로. 그렇죠. 거기다가 유가도 100을 갖고. 근데 요 밑에 그림이 뭐냐면은 3월 FMC에서 50bp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는 확률이 쫙 떨어졌습니다. 지금 0으로 갔어요. 이번 달 FMC에서 50bp 인상은 없다. 네. 6월까지 100bp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는 확률도 지금 한 자릿수로 갔습니다. 굉장히 이상한 현상이거든요. 근데 왜? 이게 불과 한 2주 전만 해도 제임스 폴라드가 무슨 7월 1일 전까지는 무슨 1% 가있어야 된다. 100bp 올려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랬는데 근데 그런 게 다 안 먹혔어요. 왜 안 먹혔나 보면은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연준은 금리 인상을 세게 못할 거다라는 기대감이 막 들어온 거예요. 경제 지표가 좋든 말든 간에. 이게 저는 아마 다음 주에는 좀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너무 안도하고 있다는 것 같아요. 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3월 FMC를 약 열흘 정도밖에 남겨놓지 않은 상황에서 3월 달엔 금리 인상 50bp 안 해. 라는 전제를 깔아보기 시작했던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또 어제 오늘 보면은 금리 동결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어요. 시장에서? 네. 참 시장 진짜 가끔씩 보면 철없어. 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게 3월 1일 날 자료를 작성을 하면서 생각을 했던 게 조금 오버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최근 들어서 금리 동결 가능성까지 올라오는 거 보고 이건 좀 문제가 있다. 시장이 좀 과도하게 반응을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봤을 때는 파월이 이틀 동안에 첫날 하원 어젯밤에는 상원 가서 이틀 동안 거의 비슷한 톤의 얘기를 했는데 맞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메시지는 하나라. 우리는 우리 갈 길 간다요. 네, 맞습니다. 뭐 우크라이나 계속 하는데 그래도 우리는 갈 길 간다요. 갈 길 갈 테니까 너무 좌지우지하지 말고 그리고
만약에 우크라이나로 인해서 물가 압력이 커지면 우리는 공격적으로 대응할 거다라는 것을 분명히 던져준 거거든요. 그리고 계속 연준 위원들도 똑같은 발언을 하고 있어요. 우린 인플레이션 파이터다. 그러니까. 네. 그런 발언을 하고 있는데 시장은 너무 안도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상황에서 제가 좀 걱정스러운 것은 요 위에 표를 보시면 아마 오늘 밤에 발표될 거긴 한데 고용지표. 오늘 밤에 고용지표 나오죠. 네네. 10시 반에 나오는데 일단은 저는 고용지표는 잘 나오면 좋겠어요. 희망사항으로. 네. 희망사항. 네. 일단 ADP 민간 고용은 좋았잖아요. 네, 좋았죠. 네, 네. 왜 잘 나왔으면 좋겠냐면 잘 나온다면 단기적으로는 좀 불안해요. 왜냐면은 지금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금리 인상에 대한 걱정을 완전히 내려놓는 듯한 분위기잖아요. 얘를 끄집어 올릴 거예요. 아직 안 끝났어. 아직 안 끝났어. 네, 우리 고용 잘 나왔다. 그런데 한 달, 두 달, 세 달 뒤를 보면은 고용이 잘 나옴으로 인해서 긍정적인 변화들이 많아질 것 같아요. 그래야 경기가 산다는 얘기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시장을 불안하게 만들 수 있어도 궁극적으로는 좋은 그림을 만들어줄 거기 때문에 저는 고용지표는 잘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데 2개월 지나고 나면 다음 주에는 물가지표 나옵니다. 10일 날 CPI가 나오는데 좀 이게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요 표만 보시면은 전년 대비 증가율은 7.5에서 7.8로 또 올라가요. 근데 제가 오늘 새벽에 확인하니까 7.9로 또 상향 조정됐습니다. 요게 조금만 높아진다 하더라도 8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앞자리 숫자가 바뀐다는 거에 대한 부담이 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전월 대비 변화율이 저는 더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전년 대비 변화율은 뭐 기저효과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전월 대비 변화율이 계속적으로 높아진다는 의미는 아직 인플레이션 압력이 정점을 통과하지 않았어라는 시그널이거든요. 그런데 1월 달이 0.6이었고 이번 달 전망치가 지금 여기 보여드린 표는 0.7이었는데 오늘 새벽에 확인하니까 0.8로 또 올라갔어요. 그 의미는 물가에 대한 인식을 또다시 경각심을 확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오늘 고용지표가 어떻게 나오든지 좀 봐야 되긴 하겠지만 다음 주 CPI 물가지표에 대한 걱정들을 사게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조금 조심하자. 많이 조심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10일 날 한국은 또 이벤트가 있습니다. 쿼드러플 리칭데이. 그러니까. 거기다가 LG에너지 솔루션이 코스피 200에 편입되고. 그러네.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밀집돼 있어서 1월 말처럼까지 충격은 아니겠지만 일단은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은 열어놓고 봐야 된다. 다음 주는 그런 것들을 저는 이번 주 후반부터 어제 같은 경우는 코스피가 2,750까지 올라갔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오히려 조심하자. 지금 좀 시장 분위기가 좀 이상하다. 리즈나블하지 않은 흐름들이 나타나면서 반등이 나왔는데 너무나도 안도하는 것 같다. 이럴 때일수록 더 경계심을 높여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죠. 단기적으로는. 네. 이 팀장님 지금 우리 채팅방에 많은 분들이 지금 강원도 산불. 지금 뭐 거의 뭐 아비규환인가 봐요. 그쵸. 진짜 이거는 이거는 이러면 안 되는데. 그렇죠. 그래요. 그리고 저기요 혹시 네. 우리 이경민 팀장님 그거 보시나요? 저 글로벌 모니터 안금호 대표 아침마다 올리는 휙 서비스? 아니요, 그거 보고 있습니다. 오늘 가서 한번 보세요. 네네네. 진짜 짧은 메시지인데 오늘 내가 깜짝 놀란 게 우리가 밤에 잠을 자야 또 낮에 일을 하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뭐 그 안금호 대표 같은 그쪽은 뭐 낮밤이 바뀌어서 하니 네네. 어제 상원에서 제롬 파월 그걸 다 본 거예요. 네네네. 근데 짧은 대목인데 섬찟한 얘기 나옵니다. 뭐냐 하면은 그 상원의 은행위원회 그 이제 엘라베마인가 아리조나인가 그 뭐 공화당 상원 의원이 물어요. 폴 볼커 얘기를 하는 거예요. 폴 볼커 얘기를 하니까 그렇죠. 파월이 뭐라 하나 하면은 나도 폴 볼커를 알고 있고 뭐 굉장히 훌륭한 공직자였고 이렇게 되는데 그 질문했던 의원의 말은 그거였어요. 볼커를 갖다 슬쩍 띄우면서 연준 지금 그렇게 할 수 있어라는 식으로 한번 물었더니만 파월이 뭐라는지 압니까? 뭐라 그랬나요? 저도 폴 볼커와 같은 연준 의장이 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했다고 역사에 기록되고 싶습니다. 진짜 섬뜩한데요. 진짜? 섬찟한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만 그 질문했던 의원이 흡족한 표정으로 그러면 지금까지와는 달라지겠네요. 땡큐 베리 마치 하고 끝내더라고. 내가
폴 볼커와 같은 사람이 되겠느냐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했다고 역사에 기록되고 싶습니다. 정확한 레토릭이. 좀 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게 지금 만약에 이래놓고 나서 당장 3월 FMC에서 그 사이에 지금 우크라이나 관련해서도 지금 그 우크라이나 지역 원전에 러시아군이 네. 장악을 했네. 네. 지금 이 1분 1초를 다투니까 네. 급변하니까 그런 상황이 됐고 더 악화되고 해서 그때 가서 우리 금리 25%도 못 올리겠는데 이래버리면 이제 연준이란 신뢰도에 있는 거죠. 연준은 이제 뭐라 해도 이제 들을 필요가 없는 거고. 안 믿는 거죠. 네. 그때 가서 25%가 아니라 25%를 하고 양적 긴축 얘기도 끄집어내고 이런 식으로 하고 또 CPI나 고용지표가 팡팡 치고 올라가면은 지금 이 팀장님 말씀하신 따라 시장은 또 그때 가서 또 뜨악할 거예요. 네. 우리 이건 너무 연준을 물러봤네.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솔직히 다른 분들은 그렇게 원하시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연준의 입장에서 솔직히 12월 FMC 이후에 지금 2달밖에 안 지났거든요. 그러니까 2달 만에 너무 많은 것들이 변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시장이 왜 이렇게 불안해하냐? 연준의 가이드를 보지는 못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무슨 말이냐면 점도표가 아직까지 2022년에 3회 금리 인상이 찍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게 12월 달에 제시됐던 네, 점도표였죠. 점도표였는데 그러니까 시장이 가이드라인이 없으니까 굉장히 불안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3월 FMC에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시장은 그 선에 맞춰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기 위해서는 연준이 지금까지 해왔던 스탠스를 일단은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그널링 효과든 뭐든 그래서 제가 11일 날 발표된 CPI가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거기서 너무 높게 나왔을 때 50bp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는 걱정이 들어오겠죠 먼저. 그리고 연준이 거기에 대한 확실한 50bp 금리 인상을 보여주면 시장에는 어느 정도 임팩트를 주면서 우리 물가는 분명히 잡겠다. 걱정하지 마라라는 시그널을 줄 수 있는데 여기서 여러 가지 핑계로 인해서 25pp 금리 인상을 하고 좀 후퇴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면 또 저러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다음부터 또 계속 금리 인상 컨센서스 이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왜? 확실한 신뢰도를 줄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보여주지 않는다라는 시그널을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연준이 이번에 3월 FMC에서 어떤 결정을 하든 간에 시장을 따라가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좀 그렇던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3월 FMC를 기점으로 조금은 통화 정책에 대한 부담을 조금씩 더 덜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차라리 빨리 이거 맞으면 빨리 맞고 가는 게 좋아. 그렇기도 하죠. 근데 저 요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겠는데요. 이 그림이 뭐냐면은 지금 시장에서 예상되는 금리 인상 폭입니다. 3월달, 6월달, 네. 9월, 12월 보시면은 시장에서 예상하는 금리 인상 폭도 그리고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금리 인상 폭도 3월이 정점이고 뚝뚝뚝 둔화되는 그림이에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지금 시장이 걱정하는 건 금리 인상하는 건 다 아는데 너무 빨리 하는 거 아니야? 너무 강하게 하는 거 아니야? 라는 걱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 속도나 강도의 정점이 빠르면 3월, 늦어도 6월 달에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은 올해 하반기 들어서는 금리 인상 속도나 강도에 대한 부담을 조금씩 내려놓으면서 경기가 좋아지는지 안 좋아지는지 여기에 대한 포커스가 맞춰질 수 있다고 보는 거라서 일단 통화정책의 부분은 3월 FOMC를 지나야지 좀 더 명확해지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그림은 연준이 또 한번 헛발질을 하지 않는다면 신뢰를 준다면 가이드라인이 나온다. 그래서 더 이상 시장이 왔다 갔다 하지 않을 만큼의 가이드라인이 나오고 또 하나는 금리 인상 속도나 강도는 이제 상반기의 정점을 통과합니다라는 시그널을 보여줄 수 있다는 보는 거죠. 네. 그래요. 지금 우리 이경민 팀장님께서 우리가 최근에 봤던 2600 아래로까지 한 번 더 밀릴 가능성이 있고 그 이유를 갖다가 아까 어느 정도 그림까지도 제시하셨는데 자, 이게 시장이라는 것이 다들 다양한 뷰를 갖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나는 바깥이 어떻게 되든 지금 여기서 더 나빠진다 하더라도 최근 봤던 그 밑으로는 안 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는데 아까 자료 중에 제가 얼핏 보니 업사이드를 갖다가 얘기할 만한 재료들 그리고 하방을 얘기할 만한 그거 한번 정리해 놓은 거 그걸 갖다가 이렇게 한번 설명해 주시면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차라리 생각 정리하시기가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일단 이 그림. 요 그림이시죠. 네. 일단 제가 작년 11월 달부터 시장의 핵심 변수는 공급망 병목 현상이다라는 말씀을 계속적으로 드리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병목 현상이 너무 심해졌고 오래됐고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할 정도로 지금까지 최근까지 진행되다 보니까 이로 인해서 물가 상승 압력이 더 높아진 것 같다. 네. 왜냐하면은 최근 물가를 7.5%까지 끌어올린 데에는 유가도 있었지만 음식료, 육류, 자동차, 특히 신차, 중고차 가격은 저점 대비 2배 이상 났거든요. 2배 이상 올라갔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다 병목 현상의 여파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럼 병목 현상이 심해져서 물가 압력이 높아졌고 그로 인해서 변한 게 뭘까? 미국이 통화 정책이죠. 네. 그리고 그럼으로 인해서 금리 상승률도 높아졌고 미국 경기까지 불안해지고 있고 이런 것들이 잘 이렇게 엮여서 시차를 두고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러면은 병목 현상이 풀리면은 반대급부가 들어오지 않을까? 일단은 육류, 음식료, 뭐 신차, 중고차 가격은 좀 둔화되겠죠. 그러면은 연준의 통화 정책이 물가가 정점을 통과하는 시그널을 보는 상황에서 더 세게 가진 않을 거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은 전반적인 흐름들이 풀릴 거고 병목 현상이 풀리면은 이제 그동안 막 묶여 있었던 얽히고 설켜 있었던 것들이 하나둘씩 실타래가 풀리면서 시장의 흐름들이 조금 더 경기 흐름들이 조금 더 안정을 찾아갈 수 있는데 여기에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는 게 병목 현상이나 여러 가지 이슈들로 인해서 가장 먼저 시장의 경기가 꺾였던 중국입니다. 중국은 일단은 돈을 막 풀고 있었지 않습니까? 네. 이제 양회를 지나면서 이제 경기 부양 정책이 들어오겠죠. 유동성을 공급하고 재정 정책을 쓰는 유일한 나라인 것 같아요. 중국이. 이제 뭐 어지간히 급하고 울고 먹는지 이제 제로 코로나도 풀 것 같은데. 네,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패럴림픽이 이제 아직까지 진행 중이라서 3월 중순부터는 풀리게 된다면 3월부터 중국 경기가 돌고 그렇게 되면은 병목 현상이 가장 심했던 나라라고 볼 수 있는 미국 그리고 경기의 글로벌 밸류체인에 있어서 중요하다라고 하는 중국이 살아난다. 라는 그림이 만들어지면서 저는 하반기에는 좀 좋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반기에는? 네. 그래서 거기다가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2분기에 반도체 사이클이 턴하는 그림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한국 증시가 좀 좋을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또 밑에 그림을 되게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미중 갈등, 중국 부채 리스크, 우크라이나 사태 이건 어떻게 봐야 되냐? 참 머리 아프다. 네. 근데 저는 이 이슈들 밑에 있는 세 가지 이슈들을 너무 핵심 이슈로 놓지 말자라는 말씀 많이 드리고 있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미중 갈등은 트럼프 때와 달리 미중 갈등입니다. 미중 무역 전쟁, 무역 분쟁 이런 건 아니죠. 저도 공감합니다. 네. 트럼프 때는 진짜 갈등이었는데 네. 바이든 때 미중 예. 네. 뭐. 그래서 이건 네. 찻잔 속의 태풍이다. 그리고 또 바이든 같은 경우는 지금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되는 최대 숙제가 있고, 시진핑 같은 경우는 3년임, 그리고 공동부유 정책을 성공시켜야 되는 최대 임무가 있다 보면은 서로 피를 보면서 싸우진 않을 것 같아요. 서로 말싸움은 할 수 있어도 서로 무기를 들고 나오진 않겠죠. 경제라는 카드를 끊어내고. 네. 그리고 중국 부채 리스크 같은 경우는 공동부유. 다 같이 잘 살자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 공동부유 때문에 부동산을 규제했는데 이게 경제를 힘들게 해. 이러면 시진핑 굉장히 위험해질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은 부채 리스크는 어떻게든 막을 거다. 도미노로 가는 것들을. 그러면 요 두 가지는 저는 찻잔 속의 태풍 정도로 말씀드리고 있죠. 네. 우크라이나 사태는 해석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이거는 사실 누구도 장담 못해요. 네. 이게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는 모르는 거죠. 근데 다행스러운 것은 최악의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는 나토와 미군이 개입해서 3차 세계대전으로 가는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굉장히 차단돼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지금의 상황이 얼마나 더 길어질까라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저도 이건 모르겠어요. 그죠. 네. 네. 그런데 이거를 너무 핵심 변수로 놓고 보게 된다면 전망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왔다 갔다. 자, 그러면은 뭘 아무것도 못 해요. 네, 저걸 갖다가 핵심 변수로 집어넣고 못 합니다. 네, 네. 뭐 우리가 움직일 수가 없어. 자, 네. 그러면 우크라이나 사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저는 시장에 미치는 임팩트를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첫 번째 임팩트는 굉장히 셉니다. 발생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시장이 엄청난 흔들림을 주죠. 그랬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임팩트가 더 큰가요? 더 크지 않을 것 같아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코로나19 사태인 것 같아요. 첫 번째 팬데믹보다 두 번째, 세 번째, 그리고 오미크론의 확진자 수가 더 폭증하는 폭은 훨씬 더 컸습니다. 근데 시장에 미친 영향력은 점점점 줄었죠.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언제 끝난다, 언제 끝날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자라는 게 아니라 얘가 언제 끝날지는 잘 모르겠는데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점차 완화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본다면 얘를 계속적으로 중심 변수로 놓고 얘 때문에 올랐어 내렸어 이거를 판단하기보다는 얘의 임팩트가 점차 줄어들 수 있다라는 가정을 해놓고 이게 언제까지 가든 간에 그러면은 더 바라봐야 될 것은 공급망 병목 현상이 완화되는지, 미국 경기가 좋아지는지, 중국 경기가 좋아지는지, 유럽 경기가 좋아지는지 경기 방향성을 좀 봐야 된다. 네.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컸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사태가 땅땅 터질 때마다 이렇게 시장이 흔들렸죠. 이렇게 흔들렸죠. 근데 미국, 중국, 유럽 경기가 이렇게 턴하게 되는 구간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우크라이나 사태는 이렇게 올라가는 시장에 있어서 이렇게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방향성을 바꿔주는 변수가 있을지를 보는 게 중요하지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가 언제 끝난다, 더 확산된다, 더 심해진다 이렇게 보기는 조금 제가 생각에는 핵심 변수는 경기 흐름이지 우크라이나 사태에 너무 몰입되지 말자라는 말씀 많이 드리고 있죠. 예, 뭐 사실 전쟁 얘기는 그 누구도 뭐 쉽게 얘기하기가 어려운 거고 네. 한데. 근데 여기서 중간에 한번 중간 점검차 한번 네. 한번 여쭤보고 싶은 우리 이 팀장님의 비유. 네. 저는 좀 이렇게 보는 것이 이 연준의 이번 이 통화정책 정상화라는 것이 네. 지금 보니까 슬슬 22쪽에서 나오는 얘기는 보니까 그냥 막 우크라이나 핑계 대고 좀 우리 그냥 넘어진 김에 그냥 여기서 좀 쉬다 갈래. 뭐 이런 분위기예요. 네. 우리도 살살 금년에는 왜 금리라도 한번 살짝이라도 한번 올려볼까 싶었는데 안 될 것 같아요. 이런 분위기인데 괜히 입에서 스태그플레이션 얘기를 하고 네네. 그런 식인데 그냥 단순하게 말씀드리면은 네. 이 얼마 만에 통화정책 정상화냐 말이죠. 네, 그렇죠. 굳이 따지면 2008년부터예요. 네. 금융위기 이후로 2018년 됐고 10년 지나고도 10년 하고도 이제 한 4년 5년째에 네. 접어들어요. 네. 14년 내지 15년째에 접어들다가 이제 우리 정상화 해볼게요 하는데 14년에 걸쳐서 풀어제끼다가 이걸 갖다 한번 돌려볼게요 하는데 이게 한 뭐 반년 하다가 말까요? 나는 이게 좀 싸해요 사실은. 일단은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연준이든 어디든 통화 정책의 중심은 금리다라고 생각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유동성 흡수라는 부분들에 너무 휘둘리지 말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유동성 흡수라는 부분들은 보조적인 수단이다. 그리고 언제든 연준의 의사결정에 따라서 규모를 줄이든 늘리든 할 수 있는 거라서 금리 정책에 좀 포커스를 맞추자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QT 그러니까 양적 긴축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장단기 금리 차를 다시금 이렇게 위쪽으로 만들어줄 수도 있는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로 인해서도 연준이 기술적으로 발휘하는 그러니까 보조적인 수단으로서 어느 정도 유동성 있게 움직일 수 있는 거지 QT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말자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래요? 네, 또 하나는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사람이 투자 규모가 8천만 원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네. 그런데 그동안 매달 100만 원씩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내 투자 규모가 자연스럽게 늘었어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래서 여기도 투자하고 저기도 투자하고 막 여러 군데 투자를 했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 1억이었다는 투자 규모가 매달 100만 원씩 줄어든다라고 볼게요. 그러면 투자를 접으시겠습니까? 안 접습니다. 어느 누구도 안 접습니다. 해야 될 행동은 이게 줄어듦으로 인해서 벌어야 될 거, 가지고 있어야 될 거, 그리고 더 남아야 될 게 생긴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금 많이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자, 양적 긴축이 시작된다라고 해서 시장이 망가지진 않을 거다. 왜? 투자를 할 거니까. 그러면은 이제부터 중요한 건 뭘 선택했느냐에 대한 문제로 들어가야지
시장이 안 된다 된다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오케이.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 뭐 앞만 망가지는 와중에도 되는 놈은 되더라고. 네. 이제 그쪽을 말씀해 주시겠다. 네. 오케이. 그래서 제가 요즘 들어서 많이 말씀드린 것은 포트폴리오를 확장하지 말자. 포트폴리오를 넓히면 안 된다. 압축하고 슬림화해야 된다. 그리고 되는 쪽을 가져가야 된다. 글쎄, 그게 막 쉽지는 않은 얘기인데. 쉽지는 않은 얘기인데, 그래서 제가 요즘 들어서 강조드리는 것은 많은 분들이 금리 인상, 뭐 유동성 흡수, 뭐 통화정책 정상화 이런 얘기를 하면은 시클리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물어보세요. 네. 그걸 우리말로는 뭐라 해야 될까요? 경기 민감이다 해야 되나? 시클리컬? 그것도 아니고. 그것도 아니에요. 왜냐면은 시클리컬 하는데 뭐라 해야지? 경기 사이클에 대해서 되게 예민한 산업이라고 그걸 아니면 원자재 예민한 산업 뭐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잠깐만요. PD님 우리 지금 자료실에 이거 있어요? 올라와 있습니까? 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 것은 자 그러면은 금리 인상기 때 항상 시클리컬이 좋았을까요? 딱 한 번 있습니다. 2004년, 5년, 6년. 중국 붐이 일었을 때, 차이나 붐 때 딱 한 번 있었고요. 2017년에 매 분기마다 미국이 금리 인상을 했을 때 반도체, IT가 시장을 다 끌어갔습니다. 그렇죠. 네. 예. 그리고 IT 버블 전에 금리 인상을 할 때 뭐 IT 버블이라고 말했으니까요. IT가 시장을 압도적으로 이끌어갔습니다. 자, 그러면은 금리 인상기 때 시클리컬이 맞을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금리 인상, 유동성 흡수 이런 여러 가지 악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별적인 성장을 보일 수 있는 애들이 좋은 거지 금리 인상은 시클리컬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고요. 아니 지금 뭐 그 말씀 하니까 또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오르네요. 금리 인상기에는 금융주택 하는데 어제 다우 더 자빠진 게 JP모건 골드만삭스가 까먹었어. 네, 맞습니다. 야들이 지금 막 빠지고 있어. 오히려 금리 인상했었는데. 네. 예, 참. 예, 말씀 계속 하십시오. 요 그림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올해 이익만 가지고 보자. 이익만 가지고 봤을 때 어떤 업종이 이익이 늘어나고 어떤 업종이 이익이 줄어들까? 이 그림을 보시면 좀 더 명확해질 수 있는데요. 호텔 레저, 소매유통, 소프트웨어, 미디어 교육, IT 가전, 운송, IT 하드웨어, 건설, 반도체, 자동차. 얘네들이 이익이 늘어난 업종입니다. 그렇겠네. 리오프닝주, IT, 자동차. 반대로 오른쪽에 있는 것들을 보시면요. 유틸리티, 조선, 디스플레이, 화학, 철강, 증권, 보험, 비철. 시클리컬이 대부분 포진해 있습니다. 네. 작년에 너무 좋았던 것도 있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작년 11월 달에 이 자료를 쓰면서도 이 업종들은 전년 대비 역성장이었어요. 예. 근데 지금은 역성장 폭이 너무 커졌습니다. 너무 커졌다. 네, 마이너스 폭이 굉장히 커졌다는 거죠. 왜? 이익 전망이 떨어지면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지금 집중해야 될 것은 리오프닝 관련주, IT, 자동차, 2차 전지. 차별적으로 성장성을 보여줄 수 있는 업종들을 봐야지 시클리컬은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어요. 말난 김에 자동차 하셨으니까. 네. 참 이 현대차도 이거 참 우리 주주들 가슴을 갖다가 녹아내리게 하는 종목인데. 그렇죠. 아니 얘는 지금 보니까 저도 지금 차트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있는데. 네. 코로나 때 올라왔던 거 절반 밑으로 이제 흘러내렸네. 네. 얘가 지금 그러면 충분히 조정받았다 하려면 이거 15만 원 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지금 그래도 하기하면 그래 본다면은 이 팀장님 말씀 맞다나 지금쯤은 살살 이렇게 네. 나눠서 살만은 하다. 네네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그 말이고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되게 아슬아슬한 위치에 있는 종목들이 많아요. 많아요. 네. 그래서 언더슈팅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그 부분 좀 열어놓자. 다만 그건 어떻게 보면 지수가 한번 언더슈팅 하는 거하고도 같은 맥락이네. 네네. 네. 그래서 그런데 이렇게 언더슈팅이 나온다면 사야 된다. 근데 그때 발바닥에서 못 사니까. 못 사니까 나눠서 사자. 발바닥에서 못 사니까 무릎에서부터.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코스피 지수 대응에 있어서도 2,500포인트를 하단으로 말씀을 드리고는 있지만 코스피가 2,600이 깨져서 2,500을 보이기 시작하는 시점부터는 밀리면 10% 정도 사고 반등 나오면 내비두고 또 밀리면 10% 더 사고
반등 나오면 내비두고. 그러니까 변동성을 활용해서 분할 매수하다가 좀 또 뭐 어떤 이슈로 인해서 또 언더슈팅이 더 나와서 2,500이 만에 하나 깨진다. 그러면은 많이 사면 되는 거다. 그러니까 변동성을 활용해서 비중을 담아가야 되는, 물량을 늘려가야 되는 전략이 지금 맞지 않을까. 그 얘기 할 때마다 많은 분들이 주변에서 방송 듣다 보면 저런 얘기들을 많이 해주시는데 난 지금 꽉 채워놨거든. 꽉 채운 분들은 뭐 견디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는데 이 얘기는 역설적으로 대부분이 지금 평가손 상태에서 견디고 있는 것이고 버티고 있는 거고 뭐 언더슈팅까지도 견디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지금처럼 지금 같은 거래량 수준을 봤을 때는 이게 나중에 돌아섰을 때도 과연 정말 한번 패닉 내지는 한번 확 집어 던지고 손실이 확정되는 그런 어떤 뭐 2023년 때나 금융위 같은 그런 장이 아닐 때 이게 반등 탄력이 약할 수가 있으니까. 네. 그죠? 그렇긴 한데, 저는 그래서 저점 통과 시점이 FMC를 지나면서 FMC를 지나면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지금 열흘 정도 남았거든요. 네네네. 그 기간 동안에 좀 세게 조정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최근 뭐 장중시황이나 뭐 그런 데도 썼던 거는 2750선 왔을 때 조심하자. 뭐 거기에 자세히 쓰진 못했지만 오히려 주식 비중이 많은 분들은 좀 정리를 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저는 분명히 솔직히 말씀드리면 올해 하반기 생각보다 좋을 수 있고 내년에는 더 좋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많은 분들이 경기 안 좋다 막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경제 지표들은 좋아지고 있거든요. 최근 들어서. 그리고 OECD 경기 선행 지수도 신흥 아시아 쪽을 중심으로 이렇게 턴하는 모습, 그러니까 하락폭이 좀 줄어드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이런 와중에 병목 현상이 풀리면은 좀 완화되면 좋아질 수 있는 게 미국 쪽에서는 재고 축적 수요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지금 재고가 워낙 낮으니까. 그래서 소비가 엄청나게 좋지 않아도 생산을 할 수밖에 없는 사이클로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유럽은 지금 코로나19 충격받았던 소비만큼이 절반밖에 회복 못했습니다. 그래요? 네. 왜 그렇게밖에 못했냐? 유럽이 대표적으로 코로나 재확산이 매번 재확산이 중심국이었어요. 또 하나는 회복기금,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재난지원금 같은 성격이. 팀장님, 지금 그거 경제지표 좋은 슬라이드가 있네요. 그것도 한번 띄워놓고 말씀해 주시죠. 어떤 거 말씀해 주시죠? 지금 3월 FMC를 기점으로 경제지표에 대한 해석이 달라질 전망. 그거 그림 좋은데 보니까. 그거 말씀을 드릴게요. 그거 한번 보면서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아까 요 그림인 것 같은데. 요 그림 맞아요. 네. 앞서도 말씀드렸던 부분이긴 한데요. 왜 1월에 폭락을 했을까? 그리고 1월에? 왜 지금까지 불안했을까? 아까 말씀드렸던 경제지표가 좋아도 불안하고 좋으니까 더 불안해하고 경제지표가 나빠도 불안해하고 나쁘니까 불안하고 참네.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리에 대한 가이던스가 없다 보니까 이렇게 움직였다는 거죠. 경제지표가 좋으면은 팍 튀어가지고 금리 인상 7번, 8번, 9번 한데 경기가 안 좋으면 좀 내려온다 하더라도 6번 하는 거지 않습니까? 야, 연내 6번 하는데 경기가 안 좋아? 야, 그리고 10년물하고 2년물 금리 수표를 때 계속 빠진다. 큰일 났다. 이런 것 정도를 계속 샀던 거죠. 시장이. 그렇죠. 그런데 그리고 또 사실 또 실질금리가 팍 올랐고 1, 2월에. 맞습니다. 실질금리가 너무 올랐어요. 실질금리가 확 올랐어요. 그게 그냥 특히 나스닥의 기술주들, 성장주들한테는 좀 훅 가는. 그런데 이제 3월 FMC를 지나면 금리 인상에 대한 가이던스가 나올 거고 금리 인상 속도는 2022년 상반기가 제일 세고 그다음부터는 둔화되고 내년엔 더 둔화된다라는 그림이 보여지게 되면 통화 정책에 대한 공포 심리는 저는 일단 정점을 통과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부터는 경제 지표가 좋으면 좋은 대로 갈 수 있다라는 거, 그림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 이제는 지표 좋다고 마냥 쫄 건 아니다. 3월 FMC 지나고 나서는. 자, 그러면 경제 지표가 좋을 것 같냐? 지금 제일 겁내는 게 금리를 갖다가 지금까지 말한 정도로 연초에 분위기 잡은 걸로 그런 식으로 금리 올리면 이거는 경기가 닫혀 이런 걱정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팀장님 말씀은 3월 FMC에서 어느 정도 금리 인상에 관한 가이던스가 한 번 더 확인되고 양적 긴축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스탠스를 내비친 다음에는 지표가 좋아지면은 시장은 그거는
걱정할 일이 아니고 좋아하는 거지. 네. 오케이. 네. 그 논리는 이해됐어요. 네. 그러면은 좀 뒤를 넘어가서 그럼 경제 지표가 왜 좋아질 것 같니? 라고 물어보신다면 글쎄, 과연 좋아질까? 자, 첫 번째로는 코로나19가 진정되고 꺾이고 있는 모습들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빌 게이츠는 뭐 또 딴 게 하면 더 올 거라고 광고하고 난리던데 그 양반이 뭘 갑자기 그쪽으로 전문가가 됐어요? 모르겠습니다. 신기해. 네. 그래서 요 그림 보시는 것처럼 확진자 수 완전히 꺾였습니다. 완전히 꺾였어요. 우리는 지금 뭐 투더문 하고 있는데 네, 우리 한국하고 지금 문제가 되는 나라는 한국하고 독일이에요. 독일. 네, 그나마 방역을 잘해서 누적 확진자 수가 많지 않은 나라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거꾸로 그런 상황이고 지금 보시면은 확진자 수가 꺾이긴 했지만 레벨 자체는 높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유럽 주요국들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위드 코로나 정책으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런 상황이 된다면 경기 회복세는 조금 더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고 제가 앞으로 경기 좋아질 것 같아요. 특히 미국이 생각보다 괜찮을 것 같아요라고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요 그림 때문입니다. 뭐죠? 이게 뭐냐면은 노동인구예요. 노동인구. 노동인구. 그러니까 사람들이 노동시장으로 얼만큼 들어왔냐의 그림인데요. 1월 한 달 동안에 139만 명 들어왔습니다. 일하겠다고 네. 사람들이 나서네. 네. 이 작년 한 해 동안 들어왔던 사람이 163만 명밖에 안 돼요. 하하, 그래요. 의미 있는 숫자다. 네. 사람들이 이제 취업 시장에 뛰어든다라는 의미는 시차를 두고 지금까지 계속 내려왔던 개인 소득이 회복될 수 있고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을 보여줄 수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이렇게 미국 얘기입니다. 그죠? 네, 미국 얘기입니다. 네네. 임금이 이렇게 폭등을 했던 상황을 만들어냈던 게 요 미스매치 구간이거든요. 사람을 찾고 싶은 사람들은 고용하고 싶은 사람은 엄청 많은데 사람들은 재난지원금 받고 실업수당 보조 받고 하면서 돈을 더 많이 받았는데 왜 일을 하러 나가? 이러면서 구직자는 계속 이렇게 떨어졌거든요. 이게 좀 바뀌게 되면은 수요 공급이 조금 미스매치 구간이 좀 줄어들겠죠. 그러면은 연준에서도 걱정하는 임금 상승률이 조금은 진정될 수 있다. 라는 부분이고요. 자, 고용 개선이 사람들이 이제 일제로 막 뛰어들게 되면 가장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병목 현상이 풀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병목 현상이 심해진 건 사람이 부족해서였습니다. 네.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가 10월 초에 90일간의 총력전을 발표를 했어요. 근데 저도 코멘트를 썼는데 그때 코멘트를 썼던 건 심리적으로는 분명히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정부가 발벗고 나섰다는 의미 때문에. 그러나 성공 못한다. 왜? 그건 시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24시간 한국 열겠다. 뭐 물류센터도 24시간 가동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사람이 부족한데 24시간 가동할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는데 이 LA 항하고 롱비치 항을 보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1, 2 항구니까. 근데 이 바이든 행정부가 10월 달에 자, 저는 물류 대란을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를 하겠습니다 했는데 물동량은 계속 줄었어요. 그 양반도 허당이야. 말로는 예. 네. 근데 눈에 띄는 부분은 1월 달에 돈에 1월 달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취업 시장에 뛰어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돌기 시작했어요. 살짝 돌기 시작했는구나. 이거를 한 달, 두 달 좀 더 봐야 되긴 하겠지만 고용 개선과 맞물려서 나타난 의미 있는 변화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지금 하단에 나와 있는 저 제일 위에 선 두 개 파란 거 빨간 게 2월, 3월 달에도 우상향을 해준다면은 좋은 신호네요. 네, 굉장히 좋은 신호라고 볼 수 있겠죠. 또 하나 문제는 항구에서 아무리 컨테이너를 내려도 이거를 미국 전국으로 이동시킬 만한 트럭 운전수가 부족했어요. 글쎄. 그래서 한강에서 그 양반들 뭐 시위하느라고 네, 바빠가지고. 그것도 그렇고 사람들이 또 인건비가 낮으니까. 그러니. 네. 그래서 일각에서는 8만 명이 부족하다. 그래서 주 방위군을 투입해야 된다. 바이든 네가 말한 24시간은 소용없다라는 얘기도 나왔었어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요 그림을 밑에 그림을 보시면요. 요 파란색이 컨테이너 수송량인데 이게 좀 반등을 하고 있고요. 전년 대비 증가율도 마이너스 20%에서 등락을 보이던 게 이제 한 자릿수대로 돌아오고 있어요. 그래서 물동량이나 뭐 미국 내 육상 운송이나 이런 것들이 고용 개선과 좀 맞물리면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이걸 한두 달 정도 봐야 되긴 하겠지만 요게 풀리게 되면
재고를 쌓으려는 수요들은 좀 더 세게 들어올 수 있다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생각보다는 경기가 안 좋다라기보다는 지금은 좀 불안한 게 맞습니다. 소득도 줄고 병목 현상 완전히 풀린 것도 아닌 것 같고 물가는 올라 있고 그런데 지금 말씀드렸던 일련의 흐름들이 한두 달 정도만 더 개선되게 된다면 분위기는 확 바뀔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요. 네. 그래서 금리 인상보다는 경기 방향성을 좀 더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PD님 지금 우리 이경민 팀장님 자료가 이게 자료실에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아까 살짝 들어가 보니까 안 보이더라고. 이따 확인해 보시고 올려주십시오.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 이따가 차분하게 한번 저 자료를 이렇게 보시면은 뭐 이경민 팀장님 오늘 짧은 시간에 다 말씀은 못 드렸지만 그래 팀장님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는데 또 우리 3부도 있어가지고 요거만 한번 말씀 여쭤볼게요. 우리 하기 좋은 말로 환율 오르면은 수출 기업들 채산성 좋아진다 그랬는데 왜 이렇게 환율 오르는 것 같고 주식에서 왜 이렇게 떨어요? 자, 이건 좀 너무 많이 듣는 질문이긴 한데요. 자, 환율이 올라서 수출 기업 실적이 좋아진다. 그러면은 IMF 때는 코스피가 3,000을 갔어야 되겠죠. 아이고. 네, 금융위기 때는 코스피가 4,000을 갈 수도 있겠죠. 환율 3,000원 가면은 2,000원 가고 했을 때는 그 대화드리고 싶은 말씀은 P의 효과와 Q 효과가 있다라는 거죠. 가격 효과는 있겠지만 가격과 물량의 효과. 가격 효과는 있겠지만 왜 환율이 올랐을까? 지금도 보면은 피해 효과는 들어오고 있어요. 수출이 좋은 것들은. 근데 물량이 늘질 않고 있다는 게 또 문제거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왜 환율이 오른 데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느냐? 외국인 수급 때문인 것 같습니다. 지금 거래 대금이 너무 작아요. 그런 상황에서 원달러 환율이 뭐 오늘 보면은 1,210원을 넘고 올라가 버렸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외국인 수급은 더 안 좋아지고 지금 수급의 벽이 얇아진 상황에서 외국인이 여기서 1,000억, 2,000억만 팔아도 시장이 휘청휘청하는 그림. 여기다가 다음 주에는 쿼드루플 리칭돼 있고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 편입된다고 하고 더 이상 대형주를 사기는 좀 어려운 환경. 여기서 외국인이 밀어내기 시작하면은 뭐 정신없이 밀릴 수 있겠다라는 걱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환율관이 있습니다. 언제 있냐? 정점을 찍고 안정이 되는 시점. 레벨이 높아진 상황에서 경기 흐름들은 개선되는 그림이 나타날 때. 피해 효과는 정점은 아니지만 피해 효과는 들어오면서 추해 효과도 같이 매칭이 될 때가 좋은 거지. 경기에 대한 불안감들이 있는데 피해 효과만 있다 그래서 무조건 실적이 좋은 건 아니다. 그래서 정점을 통과하고 안정화되는 시점이 진짜로 실적이 좋아지는 그림이 나타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 팀장님 오늘 막 요 정도에서 한번 마무리하시죠.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지금 어떤 그림을 그리고 계신지는 어느 정도 전달이 됐는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나스닥 월간 차트 띄워놓고 나면은 어질어질해요. 사실 저 뭐 중하단급의 이렇게 나스닥 구성 종목들 중에 B급, C급들은 벌써 다 망가됐지만 그렇죠. 문제는 이 그동안에 지수 끌어왔던 이 빅테크라고 하는 빅테크라고 하는 이 스타급들 야들이 지금부터 우리 조금 더 흔들린다 하면 이거 지수가 그게 좀 걱정이 되긴 됩니다. 저도 그 부분을 좀 걱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죠? 그래서 미국 지수는 반등을 한다고 해도 코스피나 지금까지 계속 부진했던 신흥 아시아를 이겨내기는 좀 어렵겠다. 그래서 저는 워낙 많은 분들이 외국 투자를 많이 하시는데 저는 오히려 지금 시점에선 돌아오시라. 한국 시장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뭐 당분간 경미나 소리 자주 들으실 거예요. 우리는 화요일 금요일마다 경미나 가자 하고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예, 오늘 또 금요일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개인 투자자가 성공할 확률이 5%예요. 5% 안에 여러분들이 드시려면 정말 노력 많이 하셔야 돼요. 2022년도에 시장의 줄거리를 잡을 만한 얘기들 이런 것들로 충분히 채웠는데 물론 소장님의 뷰와 제 뷰는 또 다릅니다.